저는 시각장애인이기도 하고 또 청각장애도 있고, 게다가 작년 말에는 양쪽 신장이 다 망가져서 일주일에 3번 수업을 하는 신장장애인이 됐습니다. 1999년에는 백혈병 판정을 받고 골수식을 했고요. 몸이 이러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일정을 잡고도 조마조마하죠. 그래서 극히한 어저께는 포트송을 하려고 했는데 혈액이 이 혈관이 막혀가지고 수송을 못하니까 바로 혈관 수술을 하러 수술실에 들어가요. 그 수술하고 포트송하고 그 밤에 골골골골 하다가 야 이거 내일 강의할 수 있을까? 노심초사 하다가 어쨌든 간에 뭐 하는데 그게 지장이 없는 상태라 일단 보기는 왔습니다. 92년에 골수식을 하고 저는 그 당시에 그 유명한 백혈병 치료제 글리백 바깥투쟁을 하면서 한 3년을 싸웠죠. 그래서 그 와중에 한국 백혈병학회를 만들고 그 다음에 보건의료 시민단체의 건강세상 네트워크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최근에는 아까 소개해 주신 것 같이 3년 전에 간병시민연대를 만들고 그 후속 조직으로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운동을 작년에 만들어서 지금까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운동은 간호협회하고 연대해서 간호법을 만드는데 같이 일을 했습니다. 어쨌든 뭐 저희 그 소개를 드린 것 같이 제가 환자고 또 제가 돌봄을 받아야 될 당사자이기 때문에 실제 돌봄의 문제는 저에게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간병시민연대를 만들어서 이거 간병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구나. 또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운동을 만들어서 간호법을 일단 먼저 진행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사실 제가 환자이자 또 돌봄이 필요한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일을 할 수가 있었어요. 이 돌봄의 문제는 워낙 주제가 크고 방대해서 오늘은 제가 그 전반적인 이야기를 갖다가 드릴 수 없고 그 중에서 간호돌봄 관련 주제 환경에서 이야기를 갖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그 돌봄 수요를 보면 보통 이제 그 아픈 분들 케어하는 이제 뭐 간호돌봄 또 거동이 불편하거나 이런 분들 케어하는 생활돌봄 이렇게 만약에 돌봄을 두 개로 나눈다면 한 80% 이상이 다 생활돌봄에 대한 요구가 있고 그리고 간호돌봄은 실제 OECD 평균의 1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만약에 고령사회다, 또 초고령사회다, 이걸 감안하더라도 아마 20%가 안 돼요.
하지만 이 20%에 있는 수요가 있는 이 간호돌봄에 대한 그 이야기가 제가 먼저 꺼내는 이유는 이게 너무 절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활돌봄보다 더. 그리고 우리 사회가 이제 돌봄에 대한 논의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때이기 때문에 이 돌봄 전반에 대한 사실 이야기를 제가 하기는 좀 어렵고 지금까지 제가 해왔던 간호와 돌봄 관련한 주제로 한정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돌봄 관련해서 용어가 되게 많아요. 일단 제일 많이 돌봄, 또 간호, 또 간병, 그리고 영어를 또 케어, 또 되게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보통 병원에서 많이 쓰이는 간호, 간병 이렇게 많이 쓰이는데 실제 간병이라는 말은 의료 시스템 내에서 쓰이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말이죠. 왜냐하면 간병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 간호라고 하는 의미에 다 포함되어 있고 간호와 간병이라는 이 두 단어도 돌봄이라고 하는 말 전체에 다 사실 포함되어 있는 말이죠. 근데 간병이라는 말을 한국 사회에서 유독 그 간호와 분리해서 쓰게 된 이유를 보면 대가족 그 제도였던 한국 사회가 가족 구성원이 바뀔 때 다른 가족 구성원들이 그 구성원의 질병을 돌보는 그거를 초창기에는 가족 구성원들이 오다가 대가족 계속 해체가 되면서 핵가족 이래하고 극기하는 이제는 다 따로따로 사는 2인 가구도 무지하게 많이 들어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간병을 할 수 있는 가족 구성원이 사라지게 된 거죠. 그래서 간병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이 간병인들이 간호 인력의 빈자리를 대신하게 된 것인데 이거는 병원 자본의 요구하고 맞아떨어집니다. 병원은 인력을 최대한대로 적게 써서 가장 많은 수익을 올려야 됩니다. 네. 간호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는 핑계를 가지고 그 업무를 실제 가족 구성원들에게, 환자의 가족 구성원들에게 떠넘긴 거죠. 그래서 이거는 병원의 이해, 그리고 한국 사회의 문화적 특성, 이런 것들이 같이 결합되면서 간병인이라고 하는 직업군이 하나 따로 만들어진 겁니다. 다른 간병인이 있나요? 병원은 없습니다. 아마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예전에 일본에 있었고 일본에서 없었고 아마 전 세계에서 간병인이라고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병원에 들어와 병원 안에서 각종 의료 행위를 하면서 있는 나라는 아마 대한민국 우리밖에 없다. 하고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간호간병 간호돌봄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병원 내 간호돌봄, 그리고 또 하나는 지역사회 간호돌봄,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병원이 언제부터 그 지역사회하고 분리돼서 따로 그 얘기가 되는지는 모르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병원 역시 지역사회의
한 조직이죠. 하지만 병원 내에서 이루어지는 돌봄과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지는 돌봄이 좀 성격이 다르고 또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둘을 좀 분리해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병원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이 간호조는 간호감병 통합 서비스가 현재 진행되고 있고 이게 일단 차후에도 이 제도가 전 병원으로 아마 확장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 이게 몇 가지 문제가 풀려져 있죠. 첫 번째는 간호감병 통합 서비스, 간호감병 통합 서비스 아세요? 간호감병 통합 서비스는 2017년, 15년도 메르스 사태 때 간병인들의 출입이 외부 출입이 자집으로 인해서 메르스에 대한 병원 감염을 더 용이하게 한다. 그리고 보호자가 없는 병원을 만들겠다. 라고 하는 취지로 간호감병 통합 서비스를 시행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호자 없는 병원, 밑에 이랬죠. 그래서 간호감병 통합 서비스는 현재 병동별 계약을 합니다. 병원이. 병동별 계약을 해서 어떤 병동에 가면 간호감병 통합 서비스 병동이고 어떤 데 가면 일반 병동이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간호감병 통합 서비스 병동은 간호사, 또 간호조무사, 그리고 간호지원 인력 이렇게 세 가지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간호지원 인력이 우리가 보통 말하고 있는 간병인이라고 볼 수도 있고 간병사라고 볼 수도 있고 요양보호사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이름을 갖다가 짓지 않았습니다. 아마 좀 더 제도가 보완되고 확장되고 제도가 아마 정착이 되면 그 인력에 대한 명칭을 아마 지칭을 아마 하게 되죠. 그래서 간병인을 병원 내에서 없애고 오로지 병원에 고용된 인력으로만 환자를 갖다가 케어한다. 그렇게 하자라고 하는 것이 간호감병 통합 서비스의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현재 극천리병원, 병원을 두 개를 나눠보면 하나는 극천리병원, 또 하나는 만성리병원이 요양병원 이렇게 둘로 나눴어요. 극천리병원에서는 간호사분들이 속견을 줍니다. 거기 전화하시면요 간병을 구하실 수 있어요. 이게 그래서 병원하고 연계된 간병 부채를 소개해주고 환자와 보호자를 전화해가지고 간병을 갖다가 구해서 직접 돈을 주든가 아니면 그 업체로 돈을 갖다가 송금을 하든가 추천되죠. 그래서 이거는 업체와의 계약이고 또 설정된 간병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의료비용을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건강보험 보증자금 상한제에도 해당이 안 되죠. 이거는 많은 분들이 비급여라고 알고 있지만 이거는 비급여가 아닙니다. 네. 비급여는 국가가 비급여라고 인정한 금액이거든요. 지금 한국 사회에 약간 공식적인 통계가 아니지만 얼추 잡아가지고 약 한 10만 명 정도가 간병인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한 70%는 70% 이상은 중국동포 또 외국인들 이런 분들이 현재 국내에서 간병인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거치면서
코로나 전에 약 한 8만 원, 9만 원 정도 있던 한국 간병 비용이 코로나 상황을 거치면서 약 12만 원, 13만 원 이렇게 됐고, 그리고 중증 와상환자 같은 경우, 소대변을, 대소변을 받아야 되고, 이런 중증 환자들 같은 경우는 15만 원 이상을 들고 간병인을 구하기가 어려운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한국 사회가 지금까지 수십 년을 이렇게 지탱을 해오다가 이와 관련한 문제들이 코로나 거치면서 굉장히 심하게 이제 문제제기가 됐고 또 여러 가지 사건들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실제 간병비용으로 극성기병원에서 약 한 달에 한 300도 안 되지. 지금은 이제 넘죠. 한 400만 원 정도를 줘야 한 명의 간병인을 24시간 근무해서 쓸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환자와 그 가족 입장에서 보면 400만 원이라고 하면 엄청나게 큰 돈이죠. 네. 한 달에 그래가지고 월급을 다 갚죠. 그래서 안 되는 집도 대박입니다. 근데 사실 간병인 입장에서 보면 24시간을 일하고 400만 원. 근로기준법을 보면 8시간을 일하고 받아야 되는 돈을 24시간 일하고 있는 그럼 8시간 일하고 만약에 3명을 썼다. 그럼 400을 갖다가 3명으로 나누는 거면 시켜봐야 130만 원. 그러니까 간병 입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 간병인도 인간다운 삶을 포기하면서 24시간 묶여 있으면서 사회를. 네. 그러니까 이거는 가족은 가족대로 어마어마하게 큰 돈을 지불합니다. 간병인은 간병인대로 인권이 폐쇄된 상황에서 그 돈을 갖다 받으면서 1년 내내 병원에서 밖에 보려고 병원에서 살게 돼요. 이게 전부가 다 모든 사람이 다 불행한 거예요. 네. 간병인도 불행하고 환자도 불행하고 환자의 가족도 불행하고 이 제도를 끝내야 되거든요. 제가 이제 이거 돌봄에서 병원 내에 있는 간호돌봄으로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제도를 끝내야 되는데 이 제도가 만만치 않아요. 끝내기가. 왜냐하면 이 규모가 돈의 덩어리가 이 만만치 않아요. 규모. 보험자원이 이걸 먼저 들어왔어요. 간병보험. 그래서 여러분들이 TV를 보시다가 굉장히 많이 보셨겠죠? 네, 간병보험을 팔고 있어요. 이렇게 간병보험을 들어가지고 한 달에 6만 원, 7만 원, 10만 원을 내느니 공적 영역으로 이걸 끌어들여서 우리 건물을 갖다가 올리더라고요. 건물에 10,000원 올린다 하더라고요. 올려서 공적 영역에서 이 문제를 풀어내는 것이 훨씬 더 싸고 훨씬 더 좋은 지배, 네, 안전한 방법에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해서 아직 여전히 이 정치권은 미적미적 하고 있는 중입니다. 두 번째는 만성기 병원이 요양병원에서의 그 간호조건 서비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요양병원은 일반 극성기 병원하고 달리 통합 이 공동 간병인 제도를 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인실, 8인실 이렇게 병실마다 간병인을 하나씩 둬서 공동으로 간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비용을 환자 수에 맞게 엠블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것도 이조차도
아까 말씀드린 것 똑같이 비급여도 아니에요. 그냥 간병인과 업체로 동의업자가 보내는 다 살짝 계약의 한 형태로 진행 중 있죠. 이것도 극성기 병원에서 한 400만 원 이상 들어가는 비용을 대비하면 싸죠. 그죠? 대문이 하니까 그럼 보통 저 어머니도 지금 요양병 계시거든요. 한 달에 한 80만 원 들어가요. 그 간병비. 근데 이거는 이제 요양병 같은 경우는 급성병원하고 달리 환자가 한 달 안에 퇴원하시지 않고 이 고령의 이 환자분들이 6개월, 1년, 2년, 저희 어머니 지금 1년 반 계시거든요. 앞으로 더 계실 것 같거든요. 간호돌봄 서비스는 향후에 현재 시행하고 있는 간호관리 통합 서비스 병목을 전 병상으로 확장을 하면 이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단 300병상 이상에서의 간호관리 통합 서비스를 전 병원으로 전면 실시해요. 왜 300병상 이상이냐? 그럼 300병상 이하는 보통 300병상 이하는요. 지방에 있는 중소병원이거든요. 여기는 보통 한 150병상, 200병상의 병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이 병원에 환자 구성을 써보면 한 태반이 실제 의료 서비스가 가장 필요하지 않아요. 네. 환자들이 거의 태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간호관리 통합 서비스를 전면 실시하는 게 크게 우리가 300병상이라고 하면 이렇게 종합병원 이상 여기는 의사수, 의사 과목 이것이 이상하게 수술을 시행하는 병원이다라고 하는 것. 여기는 이 극성병상에서 먼저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서 먼저 실시하는 것이 맞다. 또 왜 300병상 이상이냐? 지금은 간호관리 통합 서비스를 병동별로 개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아산병원 병동 하나는 간호관리 통합 서비스 이렇게 개혁을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간호관리 통합 서비스 병동은 간호사나 이런 전문 인력의 인원수가 일반 병동보다 많거든요. 이걸 갖다 어떻게 하냐? 일반 병실에서 끌다가 채웁니다. 그래서 간호관리 통합 서비스 병동에 수가를 부가가 더 높게 당연히 이걸 봤습니다. 그러면 일반 병동의 간호 인력 등급은 떨어질 거죠. 당연히 더 쓰지 않아요. 근데 나중에 간호 등급 설정할 때는 전체로 이거 이상하죠. 그러니까 병원이 그때 말로 야를 꼼수를 써서 일반 병동의 간호사를 끄집어와가지고 간호병 통합설 병동에 인력을 채우고 돈을 돈대로 다 받고 나중에 병원 평가할 때는 간호등급 받을 때는 전체 인력을 또 받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일반 병실에 인력은 더 떨어지니까 간호 인력의 질이 더 떨어져요. 또 하나 간호관리 통합 서비스는 와상환자나 중증환자나 이렇게 정말 돌봄이 필요한 간호 돌봄이 필요한 환자를 돌보라고 인력을 더 투입하고 돈을 더 주고 그러는 거지. 근데 문제는 그게 안 돼요. 그게 안 되고 병원에서 환자 오면
그래서 보고 이분들은 손이 많이 나겠다 라고 하면 이분들이 우리 병원은요 현재 가능한 통합 서비스 별도 동식이 없어요. 일반 도시로 가셔야 됩니다. 합니다. 그럼 몇 도시 가요? 그럼 여기 누가 들어오냐? 비교적 경증한 자가 지금 들어야죠. 네. 가능한 통합 습관 경우는 거꾸로 경증한 자가 들어오고 중증한 자는 일반 도시로 갑니다. 그럼 일반 도시로 가면 어떻게 되냐? 또 이런 환자 보호자가 감정을 갖다가 구해가지고 또 써야 돼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은 감정한테 맡기고 비교적 쉬운 환자는 가능한 통합 서비스 병동이 무엇이어가지고 또 이걸 없애면 계약을 병동 단위가 아니라 전체 기관 단위예요. 병원 단위 계약을 하지 않으면 이런 서비스를 갖다가 없앨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서울의료원이 병실 가동률이 현재 90%입니다. 서울의료원에서 극대로 합니다. 제가 특히. 근데 그 이유가 뭐냐? 모든 병실이 가능한 통합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환자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근데 이렇게 서울의료원처럼 전체 의료기관을 가능한 통합 서비스 병동으로 확대해가지고 상대성 상의 병원에 전면적으로 실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양병원도 마찬가지일까요? 최근에 작년 그 대선 때 윤석열 후보가 공약 중에 하나가 강경비를 건강보험 급여화 이게 공약이에요. 현재 그와 관련한 태스크포스가 총실 하나에 만들어졌습니다. 할 것입니다. 자기 노인 요양법 이 시행된 이후에 그 당시에 요양병원은 폐지하셨어요. 한 50개 정도 됐었나? 근데 지금 시행하고 지금 요양병원 몇 개냐? 그러면 무려 1,600개가 넘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은 그 65세에서 75세 인구가 그 75세 이상의 인구보다 아직은 많지만 2035년이 되면 75세 이상의 인구가 65세에서 75세 인구보다 더 많아요. 그야말로 우리가 얘기하는 그야말로 초고령 사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노인 인구는 현재 앞으로 몇십 년간 더 계속 많아질 텐데 이거에 따라서 그걸 보면 앞으로 요양병원은 더 많아지게. 근데 요양병원이 많을수록 좋은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요양병원이 그간에 이 환자 돌봄을 하면서 어떤 문제를 갖다가 지금까지 표출했는지 여러분들 아마 여러 그 신문 방송에서 분명히 있습니다. 가장 상징적인 이유가 위양 요양병원 사건이죠. 이 위양 요양병원은 불이 났어요. 이 환자가 수십명이 죽었어요. 대표입니다. 왜 죽었냐? 병원의 간호인력 기호가 39명입니다. 실제 불이 난 이후에 안에 조사해보니까 간호사가 6명입니다. 그 6명이 그 환자를 어떻게 케어하고 있습니다. 그 케어가 됩니까?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해요? 다 묶어놓습니다.
노인 환자들을 침대에다가 다 결박을 합니다. 도망 못 가게. 치매 환자들은 밤에 없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예 도망 못 가게 결박을 합니다. 그럼 들렸어요? 아니 결박을 풀어야 되는데 결박도 못 풀고 이게 우리나라 이게 위장병은 그렇고 이게 뭐 정책이 나쁘진 않아요. 라고 얘기하실지도 하지만 정도의 문제는 있을지언정 거의 본질적으로 대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요양병원은 안에 요양병원의 환자 구성을 뜯어보면 아까 급성기병상 그 150병상, 200병상의 환자들과 거의 비슷합니다. 이쪽도 마찬가지로 약 한 태반이 반 이상이 실제 의료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는 환자들이 많이 없어요. 사실 그래서 병원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요양병원이 태반이에요. 그럼 이 문제를 갖다가 풀려면 어떻게 되냐? 요양병원에 맞는 가능하면 통합 서비스를 따로 연구하고 만들어요. 그래서 요양병원에 맞는 요양병원은 일단 환자 구성을 해서 급성기하고 다르기 때문에 간호인력 그리고 간호병사인력 그리고 보조인력 이게 구성 자체가 달라질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맞는 가능하면 통합 서비스 모델을 따로 만들어요. 그리고 실시 그렇지 않고 현재 요양병원 협회나 요양병원들이 주장하듯이 현재를 그대로 인정하고 간병인들 그대로 인정하고 공동간병인들 그대로 인정하고 그걸 건강보험급여화했다. 그러면 요양병원의 기능력 경리를 구사하고 실제 우리나라 의료 제도의 문제를 점점 더 심화시키고 파행으로 가는 이러한 결과를 표현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성병상을 강화하는 통합 서비스를 300병상 이상으로 전면 실시하되 병동별 계획이 아니라 질환별 계획을 해야 됩니다. 요양병원을 만든 강화하는 통합 서비스 모델을 만들고 요양병원의 기능을 정립할 수 있는 정책을 따로 만들어서 함께 시행하자면 이거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병원적으로는 간호조보는 이렇게 어쨌든 간에 추후에 이런 방향에서 해결해 나가는 것이 아마 올바른 방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이 지역사회 결복을 얘기해 보면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지역사회의 돌봄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지에 대한 것도 잘 몰라요. 그리고 이거를 어디까지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도 한 10년 전부터 커뮤니티 케어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동안 커뮤니티 케어 논의가 가지고 맹점 중에 하나는 이 커뮤니티 케어를 지역 내에 병원과 지역사회의 이 연결 형태로 전체를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커뮤니티 케어 논의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보면 병원은 빠져있는 지역사회에서의 돌봄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지역사회 돌봄은 병원 기관의 이 돌봄과 연계가 되지 않고서는 올바른 돌봄, 지역사회 돌봄을 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퇴원 서비스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환자분들이 퇴원하고 지역에 나왔을 때 이 연계고리에서 그 지역이 이 환자분들에 대한 케어를 고민하지 않으면 커뮤니티 케어는 이루어질 수가 없고 그건 필요해요. 근데 우리나라 사회에서의 커뮤니티 케어는 이 병원 쪽에 이 케어가 생략된 채 지역만 가지고 그냥 계속 하고 있어요. 이 첫 번째. 두 번째. 이 돈이 상당 부분이 모여 있어요. 커뮤니티 케어. 근데 의사들 하면 안 돼요.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면 돌봄 문제에서 의사들은 대장을 해요.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도 지역사회 돌봄에서 의사가 병원과 똑같이 가장 최고의 정점에 서가지고 모든 지역들을 건드리는 체계는 없습니다. 서포터가 되죠. 서포터. 네, 우리 사회에서 지금 커뮤니티 케어에는 이런 어려움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커뮤니티 케어를 짜고 있어요. 저는 좀 경계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지역사회 돌봄이 가능하면 문제사회는 지역사회 돌봄이 가능하지 않아요. 현재 지역사회에서 돌봄을 해가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장기노인 요양병원에서 하는 방문간호 관리죠. 이건 거의 안 돼요. 네. 두 번째, 병원에서 서비스하는 가정간호가 있습니다. 이거 서비스 0.2%밖에 안 돼요. 거의 안 되는 거죠. 네. 그건 돈 안 되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2007년도에 100개도 안 됐던 요양원이 지금 무려 5,000개가 넘습니다. 전국에. 근데 여기는 그야말로 그냥 뭐라 그럴까 이 돌봄의 질이 잘 나아지지 않고 있어요. 그 지역사회에서 이런 시설을 빼고 그 지역사회에서는 다 개별개별 다 집안에 다 처박혀 있는데 장애인, 환자, 노인 이런 분들이 노선생에 다 박혀있는데 이런 분들에 대한 대안이 실제적으로 아직 없죠. 제가 최근에 간호법 싸움을 하다가 한 1년 했습니다. 간호법. 왜 간호법? 저한테 물어보죠. 왜 간호법을 하세요? 이 많은 분들이 제가 물어보는데 간호법이 뭔지 아세요? 아, 그거 간호사법 아니에요? 그거 만지면 간호사들이 처우가 개선이 된다면서요? 라고. 하지만 간호법에는요. 간호사의 처우 개선이라는 한마디도 없어요. 간호법은 간호사의 처우 개선 법이 아니거든요. 네. 근데 원래는요. 이 간호법을 정확한 명칭을 만약에 저한테 맡기면 간호와 돌봄 기본법 이렇게 안 했어야 될 거라고. 만약에 우리 앞에 있는 간호사예요. 여기서 갔는데 그 집에 장애인이 있어요. 장애인 상태가 좀 안 좋아. 그래서 갖고 있던 혈압계로 혈압 재고 바이트 체크를 했어요. 불법이지. 불법. 네. 우리 사회는 간호사가 지역사회에 나가가지고 환자를 지역사회 만성 환자들 노약자들인데 돌볼 수 없어. 그걸 법적으로 이미 봉쇄되어 있기 때문에 간호법은 병원에 묶여있던 간호사들을 지역사회에 나갈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나타내는 기본법.
그래서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로 이어지는 간호도움의 전달 체계를 확립하려고 하는 법이죠. 이게 간호법의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은 정말 필요합니다. 나는 내가 백혈병으로 골수이식을 하고 집에 갈 때 병원에서 어떻게 했냐? 집에 가시면요. 아무거나 막 드시면 안 돼요. 식기도 다 소독해야 되고요. 김치도 전자레인지다가 돌려 드시고요. 과자를 돌려 드세요. 이렇게. 하지만 제가 집으로 가서 지금 20년 동안, 고수익 한 20년 동안 그 병원은 간호사 한 번도 저희 집에 와서 이 환자가 정말 집안의 위상 상태가 되는지, 제대로 먹고 있는지, 이런 걸 갖다가 살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파도 요양보호사가 다해요. 근데 요양보호사가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럼 의사가 와야죠. 근데 의사가 방문하라고 하면, 아유, 우리는 의사 숫자가 없고, 그 돈도 안 돼요. 그래, 좋아. 너희는 의사 이름도 없고, 돈도 안 줘서, 좋아. 나오고 좋아. 그러면 간호사를 보내요. 근데 간호사가 다 가라면 저기 많이 아닙니까? 네, 결사가 안 돼요. 그래서 앞으로 지역사회 돌봄에서는 요양보호사나 다른 인력도 있죠. 하지만 지역사회 돌봄 중에서 간호돌봄은 실제 그 간호돌봄을 할 수 있는 인력 자체가 현재로서는 없다고 보십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간호법 이후에 그런 인력 체계에 대한 그리고 간호돌봄 전달 체계를 확립하는 것 이런 것들을 완성을 해야 돼요. 작년에 그런 일이 있었죠. 그 장애인이었던 애를 부모가 발달장애를 칼로 찔러서 죽였어요. 그걸 보고 사람들은요, 지나치지 왜 애까지 죽여?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하나도 모르고 있는 일이 그런 거예요. 그 애는요, 부모인 내가 살아있을 때까지만 살아. 내가 죽으면 이 애는 그 다음부터는 사람이 아니게 살아가게 되는 게 우리나라. 그래서 죽으면 그렇게 살 바에야 우리 사회가 돌봄을 완성해 나가야 되겠죠. 예, 어떻게? 그렇게 자식을 죽여야 될 칼을 든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완성을 해야 돼요. 우리 다 죽어요. 우리 다 아파요. 우리는 결국 누군가의 돌봄을 받아야 돼요. 다 죽기 때문에 이거는 민간에게 넘기기야. 누구에게나 다 적용이 되는 거. 교육, 의료, 이런 교통, 이런 것들은요. 공공의 영역에서 우리가 힘을 합쳐가지고 사회가 그 문제를 함께 풀어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공공의 영역에서 풀어야 돼요. 쉽지 않습니다. 네. 이 자본이 권력과 붙어서 이걸 다 돈벌이로 만들려고 하거든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함께 시민들이 함께 모여서 이 문제를 싸우고 풀고 만들어야 칼을 든 그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만들어야 해요.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